1980년대 후반의 어느 해, 서울 변두리의 은혜보육원. 윤재민, 이민우, 그리고 이은하에게 그곳은 세상의 전부였다. 녹슨 철제 대문 안에 흙먼지 날리는 마당과 늘 쿰쿰한 냄새가 나던 낡은 건물 복도. 모든 것이 허름했지만 그들에게는 끈끈한 유대가 있었다. 재민은 늘 앞장서는 아이였다. 깡마른 몸에 비해 눈빛은 예리하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했다. 그는 보육원의 좁은 세상을 벗어나 진짜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런 재민의 곁에는 늘 은하가 있었다. 은하는 재민에게 있어 따뜻한 봄볕 같았다. 재민이 힘든 현실에 분노할 때도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거친 등을 토닥이면 분노는 이내 사그라들었다. 그들의 감정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미 서로에게 깊이 뿌리내린 나무와 같았다. 그리고 민후. 민후는 는 한 발짝 뒤에 있었다. 재민이 은하와 마주보고 웃을 때 그는 그들의 등을 바라봤다. 민후는 재민만큼 외향적이지도 용감하지도 못했다. 그의 감정은 언제나 속으로 침잠했고 특히 은하를 향한 마음은 그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재민과 은하가 나누는 눈빛을 볼 때마다 민우는 질투보다는 슬픔을 느꼈다. 자신은 저 둘 사이에 조연일 수밖에 없다고 일찍이 체념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묵묵히 두 사람을 돕는 역할을 자처했다. 그래야만 셋이 함께하는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재민아, 너 오늘 또 마당에서 싸웠지? 은하가 재민의 상처난 무릎에 소독약을 발라주며 속삭였다. 별거 아니야. 누가 우리 방에 있는 연필 훔치려 하길래. 재민은 은하를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심장은 은하의 손길에 터질 듯 뛰었다. 나중에 너 데리고 여기서 꼭 나갈 거야. 약속해. 응, 나도 약속해. 같이 살자. 은하의 목소리가 맑고 투명하게 울렸다.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우는 나뭇가지를 꺾어 마당에 의미 없는 선을 그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민우는 정의롭고 싶었다. 재민처럼 주먹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규칙과 원칙으로 세상을 바로잡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쩌면 그는 재민의 거친 방식이 은하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다. 16살이 되던 해 재민에게 기회가 왔다. 서울의 이름난 재벌가에서 그를 입양하겠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은항은 결국 눈물을 쏟았고 재민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밤새 울었다. 너 잊지 않을 거야. 반드시 다시 돌아올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재민의 약속은 그때는 진심이었다. 민우는 담담했다. 그는 재민을 향해 주맘을 내밀었다. 가서 잘 살아라. 네가 행복해야 은하도 행복할 수 있어. 민우의 속마음은 복잡했지만 그는 친구의 앞날을 응원하는 척했다. 그를 보내야만 은하를 가까이서 지킬 수 있다는 이기적인 희망도 아주 조금은 있었을까. 아니, 어쩌면 민우는 자신의 정의감으로 재민이 가는 길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른다. 재민이 떠난 후 민우는 은하의 그림자가 되었다. 은하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을 지켰고 은하가 공부를 시작하자 함께 밤을 새웠다. 그들의 관계는 친구와 연인의 경계가 모호했지만 민우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다. 그는 은하의 행복이 자신의 정의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은하는 보육원을 떠나 작은 빵집에서 일을 배웠다. 민우는 경찰대학에 합격해 제복을 입었다. 그리고 재민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다. 그가 입양된 집안은 몇 년 만에 부도가 났고 그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상류층 생활을 경험한 후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진 좌절감은 그를 끔찍한 분노와 어둠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결국 돈이라는 절대적인 힘에 복종하며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거친 본성이 절망적인 상황과 만나 폭주하기 시작했다. 2년 전 재민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서울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이 회생 불가능한 나락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절박한 자금이 필요했고 그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빵집을 노렸다. 그날 밤 검은 복면을 쓴 윤재민은 칼을 쥔 채 빵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빵집 주인인 여자의 비명을 들었다.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은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재민은 허둥지둥 금고를 털어 달아났다. 며칠 후 재민은 어둠 속에서 입수한 신문 기사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주택가 빵집 강도 사건, 주인 이은하, 20세, 중상입구 2번. 이은하. 그 이름 세자가 재민의 머릿속을 수천 개의 파편처럼 흩뿌렸다. 젠장, 이건 꿈이로야 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고 지켜주려 했던 은하에게 자신의 손으로 가장 끔찍한 상처를 입힌 것이다. 재민은 자신이 저지른 강도 행각 자체가 은하의 빵집이었다는 사실에 정말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저주했다. 그는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 소속 이민우 형사. 그는 이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 피해자 이름이 이은하라는 것을 확인하고 손이 떨렸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붕대 감은 은하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그는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고 경찰로서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민우는 은하에게서 사건 경위를 들었다. 범인의 인상착의는요?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목소리가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은하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민우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단련된 형사의 직감과 은하를 수년간 곁에서 지켜본 오랜 친구의 통찰력이 합쳐진 결과였다. 민우는 사건 현장과 주변 CCTV를 집요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범인의 걸음걸이, 체형, 행동 패턴에서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흔적을 발견했다. 윤재민. 민우는 심장이 멎은 것 같았다. 그가 쫓는 범인이 재민이라니. 자신의 전부인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맹세와 자신의 또 다른 전부인 은하와 재민을 향한 애정이 처참하게 충돌했다. 만약 자신이 재민을 잡는다면 은하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줄 것이다. 사랑했던 사람이 강도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 비극을 직접 집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민우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술을 들이켰다. 그런데 말이다. 재민을 잡지 않는다면 그는 경찰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과 경찰 배지가 그를 질책했다. 민우는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정과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연민을 선택할 것인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 딜레마는 그가 경찰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이미 예견된 비극이었을까? 재민은 은하에게 입힌 상처의 무게에 눌려 있었다. 그는 은하를 찾아갈 용기도 자수할 용기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털어낼 유일한 방법을 찾았다. 바로 민우였다. 재민은 민우가 경찰이 되었다는 소식을 오래전에 들었다. 그는 민우라면 이 사건을 맡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민우라면 자신이 은하에게 입힌 상처를 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떤 고통을 겪을지 짐작했다. 미안하다, 진우야. 재민은 속으로 되뇌었다. 민우가 자신을 잡는 것이 어쩌면 은하에 대한 마지막 속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부러 범행에 사용했던 물건 중 하나를 그들이 어릴 적 함께 놀던 보육원 근처 폐건물에 남겨두었다. 자신을 잡으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하지만 도피 생활은 그의 정신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는 술에 의존했고 거리에서 은하와 젊은 여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형벌을 이미 스스로에게 내리고 있었다. 매일 밤 그는 보육원 시절의 은하의 웃는 얼굴과
강도를 당하던 날 밤에 은하의 비명소리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다. 민우는 재민이 남긴 단서를 발견하고 주저앉았다. 재민이 자신을 향해 보내는 구조 요청임을 알 수 있었다. 민우는 증거품을 조심스럽게 처리했다. 공식적인 증거 목록에서는 그 물건을 누락시켰다. 그는 경찰로서의 임무를 처음으로 저버린 것이다. 이 결정은 민우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 그는 서류 작업을 할 때마다 손이 떨렸다. 자신은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사랑하는 은하를 위해 그리고 한때 소중했던 친구를 위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었다. 민우는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질식할 것 같았다. 민우야,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은하가 퇴원 후 잠시 가게에 들른 민우에게 물었다. 아니야, 잠복 근무 때문에 좀 피곤해서. 민우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피로와 고뇌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우는 은하가 재민에게 입은 상처를 알면서도 재민을 잡지 못하는 자신을 경멸했다. 그는 은하를 지키기 위해 경찰이 되었는데 지금 은하가 겪는 고통을 끝내줄 수도 없었다. 이 모순이 민우를 짓눌렀다. 하지만 민우는 재민을 잡지 않기로 한 이상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는 재민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 그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재민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민을 범인이 아닌 구원해야 할 친구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은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도를 당하던 그 짧은 순간,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복면 뒤의 눈빛, 그리고 떨리던 목소리. 그것은 재민의 것이었다. 그녀는 재민이 얼마나 절망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경찰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민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민우는 늘 정의로웠다. 그가 재민을 잡아야 한다는 임무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은하는 참아 볼 수 없었다. 은하는 두 남자 중 누구도 더 이상 파멸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내가 입 다물면 돼. 내가 이 비극을 여기서 끝내야 해. 은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녀는 재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진실을 덮고 민우를 향한 연민 때문에 정의를 외면하고 있었다. 이 고립감 속에서 은하는 한 가지 결심을 한다. 재민을 만나겠다. 직접 그를 이 어둠에서 끌어내야만 모든 것이 끝낼 것 같았다. 민우는 재민이 은하의 가게 근처를 맴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직감적으로 재민이 무언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심을 예감했다. 민우는 형사의 신분이 아닌 친구로서 재민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은밀히 접선 장소를 청했다. 폐건물 앞이었다. 재민이 단서를 남겼던 바로 그곳. 태수야, 이쯤에서 멈춰. 민우는 재민의 본명, 윤타수를 불렀다. 재민은 민우를 보며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박진우, 네가 나를 잡으러 올 줄 알았다. 아니, 이제는 이민우 형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잡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네가 더 이상 은하를 괴롭히는 걸 원치 않아.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내가 괴롭혀? 이민우, 너는 나를 잡아야 하는 경찰이야. 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내가 은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재민은 분노와 자괴감에 찬 목소리로 민우를 몰아붙였다. 은하가 널 숨기고 있어. 네가 범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어. 네가 자수를 안 하면 결국 은하가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게 될 거야. 민우는
은하의 침묵이라는 무거운 진실을 재민에게 던졌다. 재민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은하가? 자신을 감싸고 있다고? 자신이 그토록 짓밟은 은하가? 죄책감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가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우야? 재민은 눈물을 흘리며 민우에게 매달렸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은하랑 같이. 민우는 재민의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경찰 제복의 권총에 가까이 머물러 있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은하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재민은 놀라 굳었고 민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은하가 이곳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은하는 민우를 지나쳐 재민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재민아, 네가 나한테 강도질을 했든 안 했든 나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 지옥 같은 운명을 끝내야 해. 재민은 그녀의 말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은하의 옷자락을 잡았다. 은하야,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쓰레기야.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이 평생 쫓아다니며 지키려 했던 은하의 고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재민을 향해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여지지 않았다. 경찰의 제복과 친구의 마음이 그를 꽁꽁 묶어버렸다. 이제 그만하자. 은하가 말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오래된 칼을 꺼냈다. 그것은 재민이 범행에 사용했던 칼이 아니었다. 보육원에서 민우가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조각칼이었다. 나는 너희 둘 중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 셋 다 파멸이야. 은하는 칼을 재민에게 건넸다. 차수해. 그러면 민우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너는 죗값을 치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너를 기다릴게. 재민은 칼을 받는 대신 은하의 손을 잡았다. 은하야, 네가 나를 용서한다면 나는 이 칼로 나를 벌할 거야. 너한테 상처를 준 죄는 법이 아닌 내가 받아야 해. 그때 민우가 움직였다. 그는 재민과 은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의 손에는 경찰의 권총이 들려 있었다. 안 돼, 태수야. 네가 그런 선택을 하면 은하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야. 민우는 절규했다. 민우야, 네가 나를 쏘고 은하를 지켜. 그게 네가 원했던 정의잖아. 재민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과 해탈이 섞여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경찰 제복을 입은 민우, 피를 흘리면서도 굳게 서 있는 은하, 그리고 삶을 포기한 재민. 민우는 방어사의 손가락을 올렸다. 그는 정의를 택해야 할까? 아니면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해야 할까? 정의는 재민을 감옥에 넣는 것이고 인간적인 선택은 무엇일까? 정말 모르겠다. 그 순간 폐건물 구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우는 직감적으로 다른 경찰들이 잠복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었다. 민우는 총구를 재민이 아닌 하늘로 향했다. 당! 총성과 함께 은하가 비명을 질렀고 민우는 곧바로 달려와 재민을 덮쳤다. 이미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민우는 재민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 수갑은 재민의 손목뿐만 아니라 민우 자신의 정의와 양심에도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은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들의 1980년대 청춘은 이렇게 피와 눈물, 그리고 배신과 헌신으로 얼룩진 비극적인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이민우는 윤재민에게 수갑을 채웠다.
수갑이 찰칵 잠기는 소리는 유난히 폐건문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민우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재민을 경찰차에 태우면서도 단 한 번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경찰관으로서 임무는 완수했지만 친구로서의 자신은 처참하게 패배했다. 총을 하늘에 쏜 것은 민우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혹시나 재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다른 경찰들의 오해로 불필요한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상부는 달랐다. 강력반 팀장은 민우를 따로 불러 질책했다. 이 민우 형사, 현장에서 총을 발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범인에게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정당방위도 아니야. 심지어 공포탄도 아니지? 자네가 맡은 사건에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거 아닌가? 용의자와 피해자가 보육원 동기였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야.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재민을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범인을 봐주려 했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었다. 동료들의 눈빛도 달라졌다. 그들은 민우를 정의로운 이 형사가 아닌 위험한 경찰로 보기 시작했다. 민우의 정의는 이제 끔찍한 모순이 되어 그를 옥죄해왔다. 그는 홀로 남겨진 사무실에서 다시금 생각했다. 재민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을 공식 증거 목록에서 뺐던 일. 그가 재민에게 수갑을 채우기 직전 총구를 하늘로 돌렸던 일. 솔직히 말하면 민우는 자신이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은하를 위해서 재민을 위한 마지막 인간적인 도리라고 억지로 자신을 설득하고 있었다. 이은하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재민의 체포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오히려 담담했다. 어쩌면 재민이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에게는 더 나은 구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민우가 경찰로서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재민을 체포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민우가 짊어져야 할 죄책감의 무게를 알고 괴로워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강도상의 죄, 죄질이 나빴다. 재민은 국선 변호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의 진술은 명료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분노가 아닌 깊은 회한만이 남아 있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이은하가 법정에 섰다. 민우는 방청석 가장 뒤편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은하의 증언 하나하나가 재민의 형량을 결정지을 것이다. 피해자 이은하 씨,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정에서 진술하셨던 대로 정말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셨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은하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민우를 힐끗 쳐다보았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네, 저는 그날 너무 놀라서 범인의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소리는요? 은하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법정 전체를 짓눌렀다. 재민이 고개를 들어 은하를 바라보았다. 은하야, 제발 사실대로 말해. 나한테 더 이상 짐을 주지 마. 재민의 눈빛이 외치고 있었다. 목소리는 마스크에 가려져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범인이 강도질을 하는 동안 내내 떨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마치 너무 겁에 질린 사람처럼요. 저를 해치려는 의도보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은하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재민이 범인임을 알면서도 그가 절박한 사람이었다는 인간적인 면을 부각하여 참작을 유도했다. 그녀는 법정의 정의 대신 인간의 연민을 선택한 것이다. 은하에게 정의란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것이었을까? 결국 재민은 중형을 면치 못했지만 은하의 증언은 법정부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형량에는 최소한의 참작이 이루어졌다. 재민은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갑을 찬 채로 눈물 가득한 얼굴로 민우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것은 친구에 대한 미안함이자 은하에 대한 마지막 감사였다. 재민이 교도소로 향하는 동안 민우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는 총기 오용과 사건 은폐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경찰 제복을 벗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가 짊어져야 할 죄책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은하를 지키기 위해 경찰이 되었던 처음의 맹세를 완전히 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경찰이야. 윤태수를 체포했고 죄를 묻게 했어. 그게 내 정의였어. 민우는 자신에게 계속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정의는 이미 흠집이 났고 그는 평생 그 균열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은하는 빵집을 다시 열었다. 흉터는 남았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빵을 구우며 재민이 죗값을 치르고 돌아올 날을 기다렸다. 그녀에게 재민을 기다리는 것은 사람이라기보다 보육원에서 맺은 세 사람의 유대를 혼자서라도 지켜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재민이 출소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1980년대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세상은 훨씬 빠르고 복잡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곧바로 은하의 빵집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창고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 매일 땀을 흘리며 스스로를 벌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만났다. 경찰 제복을 벗고 사립탐정 사무소를 차린 이민우였다. 민우는 재민을 보자마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의 정의는 더 이상 법전 속의 조항이 아니었다. 태수야, 네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렸다. 민우가 건넨 것은 서류 봉투였다. 이게 뭔데? 재민이 물었다. 은하가 너한테 남긴 거야. 빵집 빚 다 갚고 너한테 가게를 물려준다는 유언장이야. 은하,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너 기다리다가. 재민은 봉투를 떨어뜨렸다. 그는 울부짖었다. 그가 돌아갈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를 용서했던 유일한 사람이 사라졌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은하는 마지막까지 너를 원망하지 않았어. 너에게 상처를 입힌 강도범이 아닌 보육원 동기 윤재민으로만 기억했지. 은하의 정의는 사랑이었어. 민우는 재민의 어깨를 툭 치고 돌아섰다. 그의 정의는 친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지만 은하의 죽음 이후 그의 정의는 남겨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사립탐정이 되어 법의 맹점을 피해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경찰 시절의 죄책점을 속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재민은 빵집 서류를 쥐고 무너졌다. 엇갈렸던 세 사람의 정의는 결국 한 사람의 희생 위에서야 비로소 비극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1980년대의 굴레와 함께 그들의 청춘은 비로소 끝이 났다. 이제 재민에게 남은 것은 은하의 마지막 유산을 지키며 인간 윤재민으로 다시 살아가는 일뿐이었다. 윤재민은 이은하의 빵집을 은하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열었다. 그는 묵묵히 빵을 만들었고 빵집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따뜻한 장소가 되었다. 어느 날 민우가 찾아왔다. 넥타이를 맨 말쑥한 모습이었다. 그는 빵집 한 구석에 앉아 은은한 빵 냄새를 맡았다. 대수야, 너 이제야 좀 사람 같네. 민우가 말했다. 네 덕분이지, 진우야. 네가 나를 경찰서에 보냈고 은하가 나를 용서했으니까. 두 남자는 마주보며 웃었다. 보육원에서 뛰놀던 소년들의 그림자가 잠시 겹쳐지는 듯했다. 민우가 씁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 정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은하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어쩌면 내 평생의 숙제일지도 몰라. 재민은 따뜻한 빵 한 조각을 민우에게 건넸다. 네 정의는 이미 완성됐어. 네 방식대로 우리를 지켰어. 이제 너도 네 삶을 살아. 은하도 그걸 원할 거야. 1980년대의 어둡고 격렬했던 시대의 비극은 끝났다.
남겨진 두 남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의미의 정의를 찾아 걷기 시작했다. 아, 그런데 말이다. 그들의 우정은 과연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혹은 그들의 삶은 영원히 은하의 그림자 속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